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이승만 TV 오늘 그 김용삼 현대사의 시시비비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떡 먹듯이 이렇게 속고 있는 선전선동 그 무시무시한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전선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선전선동의 그 시대의 천재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먹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좌파라든지 이 전체주의 신봉자들의 이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지, 그 핵심 본질은 무엇인지, 그 논리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준비한 그 PPT 화면에 그 표지를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따지고 보면 아주 선전선동에는 아주 귀재가 되겠습니다. 또 히틀러를 도와가지고 아주 나치의 이 전체주의를 그야말로 선전선동으로 해서 독일 사람들을 속여먹은 시대의 천재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을 관리하는 정부에게는 얼마나 행운인가. 여러분,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횡행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들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선전선동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선전선동에 속지 않으려면은 생각을 하고 이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이거를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틀러가 얘기한 대로 생각하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이익인지 이런 것만 그냥 혹해서 내가 좋은 것만 찾아가다 보면은 저런 사람들이 파놓은 선전선동의 함정에 아주 쉽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조지 오웰이라는 아주 시대 그 문학가가 1984년이라는 소설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과거는 본질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에도 여태 그런 적이 없다. 지금 진실한 것은 영원히 진실하다. 이는 지극히 단순한 짓이다. 필요한 것은 자신의 기억을 끊임없이 말살하는 것뿐이다. 지금 우리가 약 30년에 걸쳐서 우리 역사, 특히 근현대사를 두고 30년에 걸친 역사투쟁이 이어왔습니다. 특히 좌파들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서 아주 대대적인 대공세를 펼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꿰뚫어보고 알 수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좌파들의 이 현대사 대공세, 특히 대한민국의 건국과 대한민국의 정당성,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집요한 이 공격, 이것을 우리는 그냥 쟤네들이 그냥 뭐 저런 모양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넘어왔는데, 이 핵심 본질을 보면 저들이 과거를 가지고 저렇게 끝없이 시비를 걸고 과거를 전부 웃기지도 않게 날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미래를 지배하기 위해서다라는 이 조지 오웰의 이 이야기를 머리에 담으면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 민족을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과거를 부정하고 뭉개버리는 것이다. 왜 좌익들이 오래전부터 역사투쟁을 벌여왔는지 바로 그 핵심 본질을 깨닫게 해주는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의 저렇게 이 과거를, 우리의 그 멀지 않은 현대사를 저런 식으로 날조하고 거짓으로 분탕질 쳐놓는
저런 선전선동식 역사투쟁에 제대로 대응을 해왔나, 우리는 반성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선전선동에 속고 또 속고 뭐 정신없이 속고 있습니다. 뭐 촛불 시위 때도 그랬고, 세월호 침몰 때도 그랬고, 광우병 파동, 4대강 사업, 천안함 폭침, 여중생 장갑자 사망 사건, 기타 등등 이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세력, 그리고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의 이 선전선동의 희생양이 되어서 아주 거대한 집단 광기를 우리는 수차례 연출해 왔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에 붉은 티셔츠를 입고 거리로 몰려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저 뜨거운 열기가 과연 단순한 애국심의 발로인가? 아니면 파심적인 집단 광기인가? 이것은 잘 사용하면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될 경우에 아주 사회를 근본 뿌리서부터 뒤흔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 촛불 시위라든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절절히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왜 이렇게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고 왜 이렇게 발광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한민족의 DNA 속에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유전인자라도 숨어 있는 것일까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뜨거운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폭발된 에너지가 잘만 승화되면 아주 뜨거운 애국심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잘못될 경우에 아주 뭐 사회를 크게 파괴하는 집단 광기로 돌변한다는 사실. 이 사례를 우리는 IMF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라든지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 침몰했을 때 수천만의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몰려나가가지고 이 행주로 걸레로 이 기름을 닦아내는 이 장관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대쪽으로 작용을 하면 촛불 시위라든지 광우병, 세월호 사태, 천안함 폭침과 같은 이런 어떤 집단 광기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한국은 이상하게도 아주 교조화된 유교적 평등 사상에 젖어서 누구나 아주 고르게 잘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유토피아적 평등론이 사회적인 정의로 수용돼 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라든지 동반 성장이라든지 대기업 경제력 규제라든지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이라든지 수도권 정비법을 통해서 수도권 발전에 대한 아주 폭력과 같은 이런 규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주 뭐 날이면 날마다 이 상징 조작, 이미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에 대한 어떤 부도덕성, 범죄성을 부각을 시키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동정과 선한 이미지. 우리가 드라마, 뭐 텔레비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재벌 2, 3세들 착하게 나오는 재벌 2, 3세 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선과 콩쥐, 팥쥐 이런 식으로 사회를 양분시켜서 모든 것을 그 틀에 넣어가지고 아주 쾌도난마식으로 정의를 내려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좌파들이 장악한 문화 권력에 힘에 의해서 이러한 편 나누기가 아주 조직적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은 뭐 헬조선이라든지 금수저, 흑수저 뭐 이런 선동용어로 계급 갈등을 아주 뭐 날이면 날마다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 아마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정말 무시무시한 언어 프레임은 지금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모습이 우리 한민족이 5,000년 한반도에서 민족국가를 이루어온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대 한반도에서 존재했던 민족국가 중에서
60만 대군, 65만 대군을 보유한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가까운 적이 있었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세계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 대접을 받는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전 국민 중에 아주 상당수가 다이어트를 걱정을 하고 다이어트에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무슨 뭐 헬조선이니 뭐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이런 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 강의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제가 보니까 한국은 이미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당신네들은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느냐? 너희 나라는 이미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적인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세계인들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헬조선,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를 그야말로 선전선동에 넘어가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앉아있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선동용어 속에는 계급투쟁적인 논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헬조선이라는 용어의 논리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은 불공정한 사회라고 아주 강렬하게 인식시키는 계급투쟁의 논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처럼 헬조선 같은 용어,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그 용어를 등장시켜서 한국은 사람 살기 어려운 나라, 한국은 정말 개차반 같은 나라 이런 식으로 각인시키는 작업이 아주 의식화의 1단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처럼 반국가 세력들의 어떤 고도화된 언어 조작과 선동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사회 통합이 아니라 사회 분열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마치 그냥 뭐 정말 이슬람만한 쓰레기 같은 나라라고 이렇게 가치관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영어 혼란 전술을 구사해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는 이런 자기비하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식의 어떤 계급투쟁적 논리로 만들어진 용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익숙하게 젖어 있습니다. 뭐 강자와 약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강북, 영남과 호남,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대와 비서울대, 도시와 농촌, 끝없는 이 갈등 용어들, 이것이 바로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의식화의 1단계 사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고 앞으로는 이런 용어들을 정말 냉정하게 비판하면서 바라봐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정치사는 아주 선전선동의 역사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있는 글을 보십시오. 군중은 진실을 갈망한 적이 없습니다. 구미에 맞지 않으면 증거를 외면해버리고 자신들을 부추겨주면 오류라도 신처럼 받드는 것이 바로 군중이다. 그들에게 환상을 주면 누구든 지배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 이들의 환상을 깨버리면 희생의 제물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정치사에서 수많은 그야말로 선전선동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지배계급이라든지 지배하는 자는 자신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선전선동을 하고 그리고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전선동의 수법을 개발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항자들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선전선동 수법을 개발해서 투쟁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전선동은 정치와 아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치와 계급투쟁의 모든 주요 도구는 선전선동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하게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좌익 세력이라든지 공산주의자 그리고 전체주의 신봉자들은 선전선동을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해서 심지어 국가의 선전선동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들을 뽑아가지고 이 선전선동 부서에다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선전선동을 아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선전선동을 위해서 비용과 시간과 인력을 아끼지 않는 이런 국가체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선전선동을 연구하려면 이 좌익이라든지 공산주의자, 이 전체주의 신봉자들의 이런 논리,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면 의외로 쉽게 문제의 본질에 다가설 수 있는 이런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이 선전선동을 저렇게 금과 옥조처럼 여길까요? 공산주의자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존재 이유는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뭔가 일을 꾸미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네들이 실력으로 안 되니까 뭔가 혁명을 일으켜서 현존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공산혁명이라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를 폐지한다는 명목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악착스럽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비타협적으로 권력을 탈취하는 것이 바로 공산혁명입니다. 이처럼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먼저 공산당을 조직을 하고 당주위에 대중을 끌어들인 다음에 결정적인 시기를 택해서 상대편을 파괴를 합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과 늘 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혁명의 과정에서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저 해골 사진을 보십시오. 저게 캄보디아 킬링필드 박물관에 있는 그런 해골들입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해골이 깨져 있습니다. 뭔가 깨부셔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끔찍하게 사람을 죽이는 걸까요? 우리나라에 1940, 그러니까 해방공간에서 대구 10월 폭동 때도 그랬고, 제주 4.3 사건 때도 그랬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에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용어도 못 쓰게 합니다. 여수 순천 11.9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뭐 그랬든지 간 어땠든지 간에 그때도 막 끔찍한 학살극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배계급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케 하라. 전율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혁명에 반대하는 인간들은 어떤 꼴을 당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일부러 의도적으로 끔찍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당시에 이 경찰들을 잡아가지고 특히 경찰서장 같은 사람 뭐 산채로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목에다 밧줄을 걸어가지고 그 밧줄을 차에다가 묶어서 비포장도로를 이 목이 덜렁덜렁 할 때까지 끌고 다니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르크스가 얘기한 대로 공산주의 혁명 앞에서 전율케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폭력이 행사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피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란 폭력과 피해 재단에 서 있는 파괴적인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파괴하기 위해서 뭐 협박, 공갈, 납치, 살인을 비롯해서 뭐 기타 무자비한 폭력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탈취해야 되니까.
그 탈취를 한 권력을 가지고 공산혁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함으로써 적과 그 동도자들로부터 감히 반항할 수 없도록 투지를 꺾거나 그 의지를 약화시켜서 공산주의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끝없는 살인과 테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산당들이 즐겨 사용하는 테러 전술의 핵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의 본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임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속임수를 전략 정술의 핵심 논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중을 공산주의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이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탄로내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중구조로 숨겨놓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평화와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를 하죠.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더 이상의 어떤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공산주의의 본질은 아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속임수 체계다. 따라서 이런 의도된 속임수 체계를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인 정권 장악과 이런 것, 자기네들이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폭력과 선전선동으로 무장을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가두고 이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을 잘 들여다보면 이 선전선동의 논리라든지 패턴이 어떤지 하는 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